설 연휴 첫날인 오늘 정체를 빚었던 전국 고속도로는 오후 7시쯤부터 풀려 현재 대부분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 당일인 내일은 오후 들어 차량 이동이 많아져 상하행선 모두 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2월 둘째 주쯤 하기로 하고 일정과 장소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물증 확보를 위해 설 연휴 직후 청와대 압수수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과 인천시장 등을 상대로 최순실 씨의 사업을 지원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공식 메일 계정이 아닌 외부 메일을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 도입에 대해 시행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 논의 모두 야권 대선 주자들의 공약성 정책 구상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경 장벽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미국과 멕시코가 이달 말 예정된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트럼프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이 국제 외교가에 긴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대통령 대면 조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엊그제 대통령이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지만 특검은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검의 대통령 조사 준비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죠. 하루 종일 고향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경부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고속도로 정체가 풀리고 있다던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서울을 막 빠져나가는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입니다. 지금이 저녁 식사 시간인데 지금 제 뒤로 이 식당이 그렇게 많이 붐비는 편은 아닙니다. 낮 1시쯤 절정이었던 고속도로 정체가 오후 5시쯤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거의 다 해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평소 주말보다도 소통이 원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하면 대전까지는 1시간 30분이면 닿고요. 강릉까지는 2시간 20분, 광주 3시간, 그리고 부산까지도 4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있고 또 곳곳에 도로가 잘 갖춰져 있어서 이제 명절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차가 막힌다, 이것은 좀 옛말 같다라는 운전자들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에도 해외로 나간 여행객들이 많았죠? 네, 이번 설 연휴가 주말을 포함해서 나흘밖에 안 돼서 좀 짧은 편인데 공항은 또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많았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는 오늘 하루만 18만여 명의 여행객이 이용했는데 설 연휴 평균 이용객 수로는 최고치입니다. 출국 8만 7천 명, 또 입국도 9만 4천 명으로 해외로 나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춘절 연휴를 맞은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예년보다 조금 더 늘어난 탓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 연휴는 예전에 비해서 좀 길지는 않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 바로 서울로 올라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설날인 내일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이 상당히 고속도로가 많이 막혔는데 내일은 오늘 오전 상황 정도로 고속도로 곳곳이 많이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평소 체증이 심한 금요일 정도를 생각해 봤을 때 그 금요일에 최대 2.1배 정체를 예상하면 될 것 같다라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내일은 다소 늦게 고향을 찾는 사람도 또 고향에서 서울과 대도시로 돌아오는 사람도 둘 다 많은 날입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는 고속도로 상하행선 모두 극심한 정체를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자,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가 2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2월 둘째 주까지 조사를 받으라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한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특검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일정이라든가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늦어도 다음 달 10일 전까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이 다음 달 28일까지인 만큼 늦어도 2월 둘째 주까진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장소로는 경호 등의 문제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이 아닌 청와대 인근 안전가옥 등 제3의 장소가 거론됩니다. 또 대통령 대면 조사를 위한 물증 확보를 위해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청와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특검팀은 임박한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앞두고 막바지 보완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최순실 씨 공모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면서 최 씨를 상대로 뇌물죄 등 다른 혐의로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대통령 대면 조사 준비에 들어간 특검 사무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준 기자, 특검이 늦어도 2월 10일 이전에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조사 방법, 장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직 박 대통령 측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도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경호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곳 대치동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시기적으로 특검이 대면 조사 시기를 조율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피의자 신분이 대통령이 인터뷰로 일방적인 주장을 내놨고 또 최순실 씨와 변호인이 갑자기 강압 수사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일단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자, 대통령 대면 조사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박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일단 보강 수사를 통해서 이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를 위해서 최근에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김신 삼성물산 사장을 추가로 불러서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뇌물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서 최 씨를 다시 특검 사무실에 소환해서 이제 박 대통령과의 뇌물 공모 관계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겠다는 방침인데요. 박 대통령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수사, 또 그리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 등 특검의 수사가 전반적으로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앞서 발부된 최순실 씨의 체포영장은 오늘 오전에 시한이 만료가 됐지요. 다시 강제로 소환하겠다는 건 대통령 조사 전에 그만큼 최순실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지요? 예,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특검 조사에 협조적이진 않은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미르나 K스포츠 등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재단들을 실질적으로 최 씨가 지배해왔다는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사의 쟁점인 대통령 대면 조사를 앞두고 특검도 최 씨를 다시 한번 불러서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특검이 한 번뿐인 대통령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엊그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혐의를 사실상 100% 부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면 조사를 위해서는 물증 확보가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할 텐데 자, 앞서서 검찰 수사 때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실패한 거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특검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특검은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법리를 검토해 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이제 거부를 했었는데요. 법조계에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청와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일 수가 있고 이번 사안 역시 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준비 또 하나가 이제 설 연휴가 끝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환도 이제 계획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특검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이 이번 국정 개입 사건에 관여하거나 또는 방조해 왔는지 또 그리고 미르재단 의혹 등을 내사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특검이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김준 기자였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정규제 TV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가 국가정책과 기밀을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최 씨의 사익 추구를 전혀 몰랐다고 했죠.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통령이 최 씨의 이권에 청와대와 정부 부처까지 동원한 새로운 정황들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국토부는 박 대통령 지시로 복합생활체육시설 이런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들어설 1순위 후보지로 최 씨의 땅 부근인 하남시 미사동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토부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후보지 선정이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관용 메일이 아닌 외부 메일을 이용해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3년 여름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복합 생활체육시설 사업을 지시합니다. 국토부에서 후보지들을 올리자 정호성 전 비서관이 하남시를 포함하라고 수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 씨는 2008년부터 이 일대에 땅과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 1순위 후보지는 하남시 미사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생활체육시설 사업이 조성되진 않았지만 개발 붐이 일면서 최 씨는 미사동에 있던 부동산을 팔아 17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당시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과 검토안을 주고받을 때 청와대 공용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모 국토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지시로 어쩔 수 없었다며 정부 전산망에서 외부 메일을 쓸 수 없어 매번 개인 계정을 써가며 문서를 보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해당 검토안을 최 씨에게도 보고했는데 역시 개인 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서는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를 적용한 정부 비밀 문건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 지시로 작성된 기밀 문서를 개인 메일로 주고받은 건 문건 유출 경로를 숨기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이권을 위해 자신의 측근인 유정복 인천시장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에 최 씨가 추진하던 K스포츠재단 사업을 유 시장에게 소개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K재단의 사업이 최 씨와 연관된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K스포츠재단 정현식 당시 사무총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단이 체육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5대 거점 사업에 인천 송림체육관 등을 무상으로 쓰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당시 인천시는 거절했지만 설립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단체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K재단과 인천시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결을 시켜줬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재단을 통해 추진했던 5대 거점 사업은 자신의 개인 회사 더블루K 등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이 5대 거점 사업이 최 씨와 연관됐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순실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지시로 안 전 수석이 유정복 시장에게 연락한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인천을 찍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5대 거점 사업을 정호성 비서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그렇게 지시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최 씨 이권 사업에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의 혐의와 각종 의혹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습 인터뷰 여러 가지로 논란을 낳았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 증언을 모두 부인했기 때문인데 이전의 발언과 비교하면 이번 인터뷰에서는 대통령 본인이 한 말도 또 뒤집었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1차 담화는 무조건적인 사과였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2차 담화 땐 눈물을 글썽였고 3차 담화 때도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1일 기자간담회 때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더니 25일 인터뷰 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잘못을 시인했던 걸 번복하고 음모론을 주장한 겁니다. 거취에 대한 입장도 달라졌습니다. 3차 담화 땐 임기 결정을 국회에 맡긴다더니 이젠 국회가 낸 탄핵 사유를 부인합니다.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일관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최 씨와 거리를 두는 논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내가 몰랐던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 때문에 처음부터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온 대통령이 이제 도의적인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남궁욱입니다. 특검의 대통령 대면 조사가 가시화되고 있고 현재 탄핵 인용 여부 결론도 대략 한 달여 정도가 남은 걸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의 그제 인터뷰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장외 여론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정치부 취재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네. 박 대통령 인터뷰를 보면 이게 특정 계층에게 SOS를 보낸다. 뭐 이런 신호로 읽히는 것들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제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답변한 발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항상 설 전에는 이제 참배를 하고 예. 또 부모님께 이렇게 생전같이 예. 말씀도 쭉 드리고 하는데 예. 이번에는 좀 많이 착잡한 마음으로 다녀왔고. 예. 그러니까 이전 인터뷰 이전에 이미 현충원 다녀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직 직무 정지 이후에 예. 첫 외부 일정을 공개한 것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특정 계층에게 예.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그 새누리당 지지층 뭐 결집을 어떻게 보면 호소하는 듯한 발언도 물론 지지층이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런 발언도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당은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결사체다. 이 둥지가 튼튼해야 대선 주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조차 내지 못할까 우려하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뭉쳐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SOS를 보낼 계층을 다양하게 이제 잡아놓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냈다.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는 건데 여성 비하를 거론한 것도 그렇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이 여성 대통령이 아니면 이런 비하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언급을 예. 했는데요. 일부 여성 중심 사이트에서 탄핵 초기에 이와 비슷한 주장이 간혹 보이긴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일단 모두 자신을 지지한다라고 받아들여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이 글들을 보면 박 대통령을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성형 등에 대해서 쏟아지는 그런 지나친 관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자, 안보 이슈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죠. 네, 사드 문제에 대한 답변인데 그 발언을 좀 먼저 보시죠. 이제 이렇게 손발이 묶이지 않았다면 예. 또 제가 여러 가지를 또 힘을 썼을 일들이 있습니다. 예. 최소한의 그 방어 그 시스템조차도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면 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자신의 직을 계속 유지했더라면 사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뜻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안보가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게 아니냐 예.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지은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게 각 계층별 SOS 메시지를 보냈다. 네, 근데 사실 그게 그 적합한 질문이 나와야 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춤형 질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정규재 주필이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정규재 주필은 보니까 해외 순방,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 따라간 적도 있었다고요? 네, 이미 알려진 대로 정주필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죠.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자격으로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기 5개월 전인 지난해 5월에 이 대통령의 이란 순방 때 수행했던 사실이 네티즌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특정 매체를 갑자기 별안간 청와대로 불러서 인터뷰를 했느냐, 뭐 이런 의혹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자, 정치부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자, 설 연휴 첫날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대선 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은 1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32.8%로 1위를 달렸습니다. 반면 반기문 전 총장은 15.4%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둘의 격차는 이달 초에 비해 더 벌어진 겁니다. 문 전 대표는 이 기간 7%포인트 이상 상승했지만 반 전 총장은 22.1%에서 10%대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양자구도에서도 문 전 대표 53.2%, 반 전 총장은 30.7%로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났습니다. 문 전 대표가 호남에서 약진하는 동안 반 전 총장은 고향인 충청에서까지 지지율을 역전당하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황 대행은 7.4%를 얻어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오차범위 이내에 들었습니다. 이처럼 보수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황 대행은 오늘도 서울 동대문 시장을 찾는 등 대선 주자와 다름없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자, 이렇게 저마다 여론조사 성적표를 받아든 대선 주자들, 오늘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 표가 아쉬운 대선 주자들에게 명절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지요. 자, 주자들의 명절 전략, 정치부 송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오늘이 연휴 첫날인데 주자들 다 바쁘게 움직였죠? 네, 먼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경찰 지구대와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이 세운 안랩을 찾았고요. 예. 또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지역구인 대구에서 귀성객 맞이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공식 일정이 없었습니까? 네, 당초 문 전 대표는 이번 연휴에 경남 양산 집으로 내려가서 예. 정책을 구상하고 또 조만간 발표할 영입인사 명단도 다듬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귀향길에 부산 자갈치 시장에 들러서 장을 보고 또 집 근처 파출소를 방문한 뒤 이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일정을 추가했다는 건데, 자, 그만큼 설 밥상에 온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이야깃거리에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정에도 대선 주자들 나름의 전략이 다 있죠. 네, 이 지지율 추이와 또 전략적인 컨셉에 따라서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이 문 전 대표처럼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예. 내실을 다지는 쪽이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렇게 명절을 쐴 계획입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지지율이 최소 안 지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쪽이니까 외부 일정보다는 이제 내실을 다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네. 반면에 최대한 언론 노출을 늘리자 이런 쪽도 있죠.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내일 일본 대사관 앞에 이 소녀상을 찾은 뒤에 예. 세월호 유가족 합동 차례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또 반 전 총장은 제3지대 빅텐트론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야권 인사들과 연쇄 접촉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들 전략적으로 설 연휴를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실제로 선거 판도가 그 명절 연휴가 지나면서 이렇게 좀 크게 바뀌거나 한 경우가 과거에 있습니까? 네, 일단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예. 신한국당 총재가 격돌했던 이 1997년 대선 때 이 전 총재 아들의 병역 문제, 이른바 병풍이 추석 내내 최대 화제로 떠오르면서 이회창 대세론이 꺾이기 시작한 바가 있고요. 또 2006년 추석 때는 1차 북핵 실험 때문에 커진 위기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듬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기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게 명절 효과, 이게 명절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과거에는 12월에 대선이 치러지니까 늘 이제 추석이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설이 된 건데, 그렇게 볼 때 대략 탄핵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탄핵이 인용된다는 걸 전제로 한 거지만 그 조기 대선 그러면 얼마나 남았다고 봐야 됩니까? 네, 헌재 결정이 대략 3월 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3월 초에 탄핵안이 인용이 된다면 다음 대선은 4월 말 또는 5월 초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대선이 90일 남짓 남은 거니까요. 예, 예. 이번 명절이 주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때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는 대선이 어느 때보다 이제 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변수가 또 많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정치부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군 복무 기간 단축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에 군 복무를 1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가 있죠. 야당 대선 주자의 공약을 정부 부처가 공식적으로 반박한 셈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군 복무를 1년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던 지난 17일
국방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여기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가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열흘 만에 돌연 이 기조를 바꿨습니다. 적극적으로 불가론 설명에 나선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기준으로 현행 21개월인 복무기간을 12개월로 줄이면 12만 명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1년 단축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의 모병제에 대해서도 불가론을 폈습니다. 30만 명에게 200만 원씩 월급을 주려면 연 7조 2천억 원이 필요해 안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62만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여 명으로 줄이도록 계획이 이미 서 있다며 더 줄이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문 전 대표 측은 갑작스러운 언급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남 지사 측 관계자도 장성 감축 등 군 개혁을 병행하는 모병제를 제안했는데 그런 내용은 쏙 뺀 채 불가론만 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AI 확산 등 각종 현안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관료들이 일손을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감한 통상 문제, 구조조정 문제까지 정부 내 혼선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정부는 어제 오전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담은 자료를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끝난 뒤인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는 이를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부처에서 미국과 협상도 하기 전에 협상 카드를 공개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면서였습니다. 뒤늦게 자료는 수정했지만 관련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뒤였습니다. 부처 간 충분한 조율과 검토를 하지 않은 탓에 예민한 통상 전략과 정부 내 혼선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정책 컨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부처 간 밥그릇 싸움도 노고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구조조정에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은행을 두고 서로 자기 부처가 관리해야 한다며 때 아닌 관할권 다툼을 벌였습니다. 팽팽한 공방 끝에 나온 결론은 1년 뒤 다시 검토하자는 어정쩡한 봉합이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관련 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부처들은 제사보다 잿밥에 신경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조민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가 취임 초기부터 일방통행 외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멕시코와의 정상회담 취소까지 발표가 됐는데 백악관은 멕시코에 대한 보복관세 카드도 빼들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국경 장벽을 둘러싼 미국과 멕시코의 대립은 결국 정상회담 취소를 불러왔습니다. 미국이 최대 17조 원의 장벽 건설비를 내라고 하자 멕시코는 한 푼도 쓸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럼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멕시코 대통령도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응수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멕시코에 20%의 보복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멕시코 수출품의 80%의 목적지가 미국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역 전쟁 선포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미국이 다시 세계를 이끌 수 있다며 트럼프의 구애 공세를 폈습니다. 하지만 메이에게는 트럼프에게 없는 모든 것이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처럼 두 정상의 독자 노선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세계 1위, 3위 수출국인 중국과 독일 총리는 공조를 위해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안보 통상 지형의 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승객이 만취했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끌어내린 뒤 때리고 그냥 가버린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새벽에 도로에 혼자 남겨진 승객은 다른 택시를 잡으려다 차량 세대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택시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서고 곧이어 기사가 뒷좌석 승객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곤 멱살을 잡아 한쪽 벽에 몰아세우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립니다. 잠시 뒤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버린 기사는 승객을 남겨둔 채 떠납니다. 택시기사 43살 이모 씨는 승객 24살 김모 씨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이곳에서 폭행을 당한 김 씨는 다시 왕복 8차선 도로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다시 택시를 잡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이곳을 지나던 차량들은 도로의 김 씨를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3대가 잇따라 김 씨를 치었고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폭행과 유기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이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택시기사 이 씨는 숨진 김 씨가 만취해 차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년 사이에 3배로 늘었습니다. 더 눈길이 가는 건 폐렴 사망자의 90% 이상이 노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노인들이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접종률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2015년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은 14,700여 명으로 2005년의 4,100명에 비해 3배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 원인 중에서도 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이어 폐렴이 4위로 껑충 올랐습니다. 사망자 중 93%인 13,700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노인에게 위험합니다. 열과 기침 증상이 없는 무증상 폐렴이 많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감염이 돼도 기침도 뚜렷하지 않고 열도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에 오기 때문에 그만큼 상태가 더 위중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폐렴이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 항생제 내성 때문에 치료제가 잘 듣지 않는 환자가 많아진 것도 사망자가 증가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면 3분의 1 정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65세 이상은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맞는 독감 백신 접종률은 78.8%인데 비해 한 번만 맞아도 되는 폐렴구균 백신 접종률은 2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폐렴 백신에는 13가 백신과 23가 백신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13가 백신을 우선적으로 맞고 이후 23가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겨울로 들어서던 지난해 말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교동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그래도 재기해보려는 상인들의 노력이 힘겹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맞은 명절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현장을 다녀온 조민중, 정진명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창고 상자를 뜯자 겨울 실내화가 가득합니다. 한쪽에는 팔리지 않는 액자와 거울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타버린 점포 대신 창고에 매대를 설치하고 불길에서 건진 상품을 펼쳐놨지만 판매는 여의치 않습니다. 계속 이제 앞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거래처하고 택배비 이런 거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냥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냥 단골 안 끊기도록. 그럼 그게 중요한 거죠. 화재 현장에 둘러친 임시 가림막 앞에도 가판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손님 수는 화재 전에 10%도 안 됩니다. 화재 직후부터 대구시가 대체 상가 마련에 나섰지만 며칠 전에야 길 건너편 상가와 계약을 마쳤습니다. 임대료와 점포 위치 조정까지 마치려면 3월은 돼야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인근 상가 빈 점포로 옮긴 상인들도 한 달 새 2~3배가량 오른 임대료가 버겁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비상대책위 사무실을 찾아보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봄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지. 처음 시작하는 생각하고 또 하시면 또 좋은 일도 많이 안 있겠어요. 최대 대목인 설을 앞두고 상인들의 마음은 까맣게 타고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점포마다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상인과 손님이 흥정하는 모습은 여느 전통시장 못지않게 활기찹니다. 불타버린 점포 길 건너편에 초라한 임시 매장을 열고 간신히 장사를 시작하는 동안 굳었던 상인들의 얼굴에도 비로소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앞에 10,000원, 20,000원어치만 사갖고 가셔도 그 인원수가 몇 사람입니까? 우리한테 큰 힘이 되죠. 각계에서 기탁한 성금과 시민들이 나선 장보기 행사 덕에 희망의 싹을 틔웠고 타지에서 일부러 찾아온 손님을 맞으며 힘을 내봅니다. 불 났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차피 사면 좀 도와드리는 것도 있고 해서 불탄 시장의 정비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잔해물 철거를 끝내면 안전 진단과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4월 초쯤 정식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이 임시 매장은 우리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한 여수수산시장이 다시 재기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혹시 이번에 고향 가실 때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계신지요? 운행한 지는 2달 됐고 명절에 운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좌석마다 TV 모니터도 있고 완전히 누워서 잠잘 수 있게 돼 있다는데요. 송호영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외관부터 금색으로 눈에 띕니다. 내부도 금색으로 꾸몄는데 우등 고속버스보다 좌석 수가 적습니다. 기존 좌석버스보다 통로가 좁아진 대신에 좌석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앞뒤 거리가 멀어져서 편하게 누워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리에는 개인용 모니터와 테이블,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TV 채널을 보고 무선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우등버스보다 훨씬 좌석을 많이 젖힐 수 있기 때문에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누워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혼자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서울, 부산, 서울, 광주 노선밖에 없고 요금도 일반 우등고속보다 8,000원에서 10,000원쯤 비쌉니다. KTX보다는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싸지만 시간이 1시간 반쯤 더 걸립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노선은 올 상반기 중에 서울 대구와 서울 울산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좀 누그러들긴 했지만 추위가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나 추우니 어깨를 움츠리며 밖에 나가기 싫기 마련인데 강추위를 오히려 반기는 곳도 있습니다. 추울수록 더 분주한 현장들을 구석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하얀 상자가 겨울 들녘을 뒤덮었습니다. 우뭇가사리 진액으로 만든 실타래가 살짝 녹아내리자 그 위에 다시 얼음가루를 뿌려댑니다. 겨울 찬바람을 맞는다고 해서 이름부터는 한천인데요. 30일에서 45일가량 수천 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야 비로소 최상의 품질이 됩니다. 겨우내 한천으로 300톤의 양갱과 젤리, 곤약을 만들어 일본에 수출해온 경남 밀양에선 늦게 온 추위로 오히려 시름을 덜었습니다. 경남 함안하우스 단지에서는 수박 출하가 한창입니다. 흔한 여름 수박 대신 겨울 수박에 집중해 전국 겨울 수박 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320여 농가들은 추위를 느낄 새가 없습니다. 아이스 축구와 빙어 낚시, 수정 고드름 등 강원도 인제는 은빛 나라로 변했습니다. 따뜻한 겨울 날씨로 포기했던 겨울 축제가 이번 혹한덕에 3년 만에 부활하는 겁니다. 역시 한파가 와야 정말 겨울 맛이 나고 많은 관광객이 오고 또 축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추운 겨울을 기회 삼아 농가 소득과 관광 수익을 올리며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설 연휴를 맞은 극장가 표정도 보죠. 지금 극장가에선 가족 관객을 향한 애니메이션 경쟁이 치열합니다. 요즘처럼 답답한 현실 속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영화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바뀐 시골 소녀 미스하와 도쿄 소년 다키. 둘의 황당한 일상도 잠시, 1000년 만에 다가오는 대재앙에 맞서 시간을 초월한 인연의 끈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키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국가적 재난 속에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는 국내에서도 32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일본 애니메이션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 많은 소녀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모험을 통해 인생을 배우며 성장해 갑니다. 바다소녀 모아나는 디즈니 주인공 중 가장 진취적이란 평가를 받으며 150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좌절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세대를 뛰어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변신 자동차로 장난감 시장을 석권한 터닝 메카드의 첫 극장판과 러시아 애니메이션 키코리키 황금 모자의 비밀도 어린이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라운드 상대인 네덜란드는 우리 대표팀의 가장 힘겨운 적수인데요. 4년 전 네덜란드에 패했던 대표팀은 서력을 다짐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2013년 WBC에서 네덜란드는 빈틈없는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3루수 보가치는 정근우의 안타성 타구를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2명을 아웃시켰고 2루수 스쿱은 이승엽의 파울볼을 어렵게 잡아내며 호수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유격수 시몬스는 안정된 수비에 이어 타석에서 3개의 안타까지 몰아쳤습니다. 당시 우리 대표팀에게 패배를 안긴 주축 선수들은 이번에도 네덜란드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메이저리그 주전급만 4명이나 될 정도로 최강의 내야 수비를 자랑합니다. 투수진이 불안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메이저리거가 오승환 1명뿐인 우리 대표팀에 비해 전력이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뭐 강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3회 때 결국 우리가 그 네덜란드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이번 WBC에서도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같은 A조에서 2라운드 진출권을 놓고 다툽니다. 도척돔에서 열리는 네덜란드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4년 전 아픔을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설 당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늘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7도, 광주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등 중서부 지방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서쪽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모레 아침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